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백제의 시조 온조는 유일하게 탄생 신화가 없죠. 그리고 백제의 건국 신화가 나머지 국가들의 건국 신화에 비해 유독 버전이 많고 더 복잡한 편입니다. 물론 신화 자체가 필연적으로 시대를 거듭하며 개작될 수밖에 없지만 백제의 경우 특히 심한 편입니다. 비록 온조에 관한 완벽한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온조는 누구이고 백제는 어떻게 건국됐길래 우리에게 이런 큰 혼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소선호는 주몽의 아내이자 온조의 어머니입니다. 소선호가 신화적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인지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주몽이 게르부를 조직할 때 졸본 토착 세력과 연합하는데 소선호가 바로 졸본 토착 부족의 부족장 연타발의 딸이었습니다. 소선호는 과부였고 이미 두 아이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비류와 온조의 친부는 우태라고 하는데 우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극히 적고 각종 설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한 부족장의 딸이 결혼한 정도이니 우태라고 명명된 비류와 온조의 친부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각종 기록과 신화에서는 비류와 온조 두 형제 모두 우태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비류만 우태의 아이였고 온조는 주몽의 아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부여에서 유리가 이끄는 2차 유이민 세력들이 들어왔고 주몽은 유리를 후계로 임명했죠. 그리고 소선호는 두 아이와 함께 일부 지지 세력을 이끌고 남하하기로 하는데 이게 소선호의 자발적인 행보인지 혹은 유리가 이끄는 2차 부여 유이민 세력과 경쟁해서 패배해서 쫓겨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선호는 비류 온조와 함께 계속 밑으로 남하하다가 지금의 서울 한강에 다다릅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압록강 북쪽에 지금의 요령성 한인현 지방이었으니 소선호가 이끄는 세력이 한강에 도착했다는 건 지금의 북한을 종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을 지나쳐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철기는 위만조선 때 처음 성립됐지만 널리 확산된 건 고조선 멸망 후 만주와 한반도 중북부에 설치된 중국의 한사군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세력들에 의해 한사군에는 철이 두루 쓰였고 소선호가 이끄는 고구려 유이민 세력들은 한사군 중 낙랑군을 지나치면서 한층 더 우수한 철기 문화를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선호가 이끄는 집단은 부하학이라는 곳에 올라 서울의 지형을 보고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제 건국의 신화입니다.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국한 여인이 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여인이 두 나라를 건국했다는 일화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소선호의 실존 여부를 떠나서 소선호의 존재를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잔류하고 있던 모계사회의 흔적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소선호에 관한 남은 이야기는 잠깐만 이따가 더 해보겠습니다. 소선호와 비류온조 형제가 올라가 서울을 굽어본 곳이 부하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참고로 지금의 북한산에 가시면 부하학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소선호가 이때 올라간 산이 북한산이 아니었을까도 추정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북한산의 부하학은 너무 높아서 밑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백제의 첫 수도가 지금의 서울 잠실 부근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소선호가 올라갔다는 산은 지형상 아차산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차산을 올라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 풍납토성, 한강, 잠실 주경기장, 롯데월드가 다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하학에서 비류는 소선호 온조 일행으로부터 이탈해서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독재적인 국가를 세웁니다. 소선호와 온조는 자신들이 굽어본 곳에 성곽을 세우고 도읍을 정하니 성 이름을 위례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위례성의 위례가 한자어가 아닌 울타리 할 때 울이라는 순우리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위례성을 구성한 주민들은 고구려계 유이민들만 있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시 서울은 마한이라는 크고 작은 부족국가 연합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도 토착 세력이 있었겠죠. 소선호 온조가 새로 만든 위례성 주민 집단은 고구려 유이민 세력과 한강 토착 세력이 합쳐서 만든 부족국가였습니다. 한강 토착 세력이 북방의 유이민 세력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기로 한 것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기라는 선진문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진문물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전파됩니다. 소선호 온조 일행이 오기 전 한반도 남부는 아직 청동기 시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원시적인 형태일 뿐 반면 북방에서 내려온 소선호 온조 일행은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정통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은근히 어떤 나라를 계승했는지 정통성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계승하며 정통성을 확보했듯이 백제도 부여라는 북방의 선진국을 계승했다고 표방하니까 한반도 중남부 토착 세력들은 부여와 고구려에서 온 유이민 집단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백제 왕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비류와 온조의 친부로 알려진 우태를 부여의 왕 헤부르의 자식이라는 신화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대놓고 아들이라고 하면 티나니까 우태가 헤부르의 서자라고 하죠. 이렇게 철기 문화의 정통성 확보 덕분에 백제는 마한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부상합니다.
이제 국가명 백제의 뜻에 대해 한번 볼까요? 신화에 의하면 비류와 이별한 후 소선호와 온조가 한강 토착세력과 위례성을 쌓고 세운 국가의 이름은 처음에는 십제였다고 합니다. 소선호와 온조가 고구려로부터 나올 때 그들을 따랐던 신하들이 오간, 마르 등 10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엄마 말 안 듣고 인천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던 온조의 형 비류는 아니나 다를까 나라 경영에 실패해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위례성으로 들어왔답니다. 인구 비류가 국가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니까 더 큰 나라의 힘을 선언하기 위해 온조가 국호를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다고 하죠. 이건 첫 번째 설이고 다른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선호와 온조가 도읍을 세운 곳이 소위 마한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일부에 걸쳐있던 마한은 약 54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54개 중 소선호와 온조가 한강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백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온조의 백제는 백제이고 마한의 백제국은 백제국으로 한자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한의 토착 백제국이 고구려로부터 온 유이민 집단과 연합하고 나라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백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두 국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위례성에 있는 온조 세력이 미추홀에 있던 비류 세력을 우의적으로 통합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류와 온조, 이 두 사람은 진짜 형제였을까요? 고대 신화에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하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온조와 비류가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은 어쩌다가 형제가 되었고 후대의 백제인들은 왜 두 사람을 형제로 설정하는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한강 유역에 있던 온조의 백제가 인천 미추홀에 있던 비류 세력을 우위에 점하는 입장에서 통합한 것은 맞으나 이게 무력 정복이 아니라 엄연히 통합이었기 때문에 비류의 후손들도 백제에 대해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온조왕 사후 쭉 온조계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다가 7대 왕, 사반왕이 재위기간 1년도 못 채우고 살해당한 뒤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8대 왕이 된 왕이 고이왕인데 기록에서는 고이왕이 살해당한 사반왕의 삼촌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8대 왕 고이왕이 자기가 뭐라는 7대 왕 사반왕의 삼촌이라는 점을 믿기가 힘듭니다. 고이왕 다음부터는 고이왕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는데 또 중간에 고이왕계 자손이 끊기기도 합니다. 백제 초창기 왕계는 온조계 후손과 다른 세력이 왕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현재 거의 모든 학자들은 고이왕계가 온조의 직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누구이냐를 따졌을 때 온조의 형 비류밖에 더 있냐고 입을 모으고 있죠. 온조계와 비류계의 이 복잡한 왕위 쟁탈전을 교통정리한 사람이 13대 왕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이기백 역사학자는 근초고왕이 백제 왕실 쟁탈전을 종식시켰지만 여전히 비류계 후손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은 두 세력의 시조인 온조와 비류를 친형제로 설정하는 신화를 조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조심스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온조가 재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에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소선호겠죠.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기록 바로 직전에 뚱딴지같이 노파가 남자로 변했다는 말과 5마리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절대 이런 신화적인 미신, 전설 같은 걸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넣었다는 거는 김부식이 어떤 특징적 사건을 비유했다는 뜻인데 그 숨은 사건을 해석해보자면은 노파가 남자로 변했다는 말은 소선호로 대표되던 백제의 모계사회가 이젠 온조로 대표되는 부계사회로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통 고대 기록에서 호랑이는 정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마리의 호랑이는 무엇인지는 아직 적절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조가 소선호 세력을 내쫓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죠. 이 기록 바로 다음 기사가 온조가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처음 부학에서 한강을 굽어보며 하북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기로 한 사람은 온조가 아니라 소선호였죠. 즉 하북 위례성은 소선호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곳이었으며 왕의 모후가 죽자마자 온조가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한 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거였죠. 하남 위례성의 위치는 오늘날의 서울 잠실로 추정이 되지만 처음 소선호가 도읍을 잡았다는 하북 위례성의 위치는 해석만 분분합니다. 이후로 온조왕은 농경을 장려하고 마한의 속국주가 계속 싸우다가 삼국사기 피셜 서기 28년에 사망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